연일 대박 행진 중인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에 때 아닌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팔려도 너무 많이 팔린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 방산 수출 총액은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방산 수출 총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8조 5,4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작년 방산 수출 총액인 10조 3천억 원에 무려 3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확실히 이 정도면 없던 불안감도 생길 만한데요. 게다가 이렇게 연이어 대박 소식만 들리다 보니 중국에서는 한국이 잘 나가는 게 두려웠는지 대놓고 한국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국 무기 체계로는 차세대 방산 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싶은데요. 이들은 K9 자주포와 K2 우표가 분명 우수한 무기 체계인 것은 맞지만 앞으로 중국의 4세대 전차가 등장하면 한국이 다시 중국 밑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대급 방산 수출로 한국의 방산 시장 점유율이 중국을 위협하자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국의 모습이 상당히 불쌍하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중국은 이런 주장에 나름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 중국 정부가 중앙TV를 통해 공개한 4세대 전차입니다. 단지 베일에 가려진 실루엣만 공개되었을 뿐이지만 이 덕에 중국 내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언론지 중 그나마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마저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전차를 부분 공개한 것은 중국의 최신 주력 전차의 개발이 거의 끝났다라는 의미라며 군사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중국 4세대 전차의 상세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 추정되는 정보를 보면 여론이 흥분할 만도 합니다. 물론 추측에 가깝긴 하지만 중국 4세대 전차는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기능 그리고 향상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 기갑 장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방어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상당 부분에서 무인화가 이루어져 2명의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히 이 주장대로라면 CCTV가 중국 4세대 전차를 공개하면서 미래지상전의 최강자라는 자막이 영 허황된 얘기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단순한 방산시장 점유율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젠간 중국과 군사적 분쟁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중국은 한반도 바로 위쪽에 북부 정구를 두고 한국 침략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던 인민지원군과 똑같은데요. 북부 정구가 위치한 장소를 보면 유사시 중국이 즉각적인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북부 정구에 4세대 전차가 배치된다는 뜻은 자신들에게 가장 강력한 적인 대한민국의 지상군부터 치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생각하는 상상과 별개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4세대 전차를 개발 중인 것은 맞지만 실전에 배치되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CCTV를 통해 4세대 전차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이 전 세계에서 K-디펜스 신드롬을 일으키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중국이 4세대 전차를 공개한 건 미국이 자국의 4세대 전차인 에이브람스 X의 CG를 공개한 지 고작 일주일 뒤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4세대 전차의 실루엣만 공개한 방식도 에이브라함스가 어두운 배경에 대략적인 윤곽만 공개한 걸 그대로 따라한 것과 동일합니다. 즉 중국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X에 대한 견제로 개념조차 안 잡힌 전차를 개발 중이라며 뻥을 치고 4세대 전차라고 무리해서 공개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내가 이렇게 뻔히 보이다 보니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4세대 전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기보다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X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에이브람스 X는 120mm 완전 무인 포탑과 디젤 전기 방식의 하이브리드 엔진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 실증 차량이지 실제 양산 사항이 아닙니다. 즉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기술을 광고하는 것이지 실제 연구 개발이 끝난 무기 체계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 증거로 에이브람스 X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4세대 주력 전차 후보로 꼽힌 것이지 실제 도입을 추진하는 기종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M1 에이브람스 제작 업체인 제네럴 모터스가 미 국방부를 상대로 광고를 선보인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최근 4세대 전차의 소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4세대 전차의 양산과 실전 배치를 말하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국내 일각에서도 대한민국도 이 틈에 하루빨리 차세대 전차인 K3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고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방 예산 증가에 들어선 독일로 인해 과거의 군사 선진국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지난 6월 전 세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2에서 KF-51 판터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이 전차가 가장 한국에게는 위협입니다. KF-51은 아직 개발 중인 3.5세대 전차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실물이 공개된 전차 중 가장 4세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F-51은 강화된 레오파르트2 차체에 신형 130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오파르트2를 포함한 기존 서구권 전차 표준이던 120mm 주포의 구경을 확장한 버전으로 고작 10mm 차이이지만 교전거리는 무려 2배가 넘는 4km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즉 KF-51은 적전차를 더 멀리서 더 빨리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포탄 한 발 한 발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현대 전차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게다가 주야간 조준경,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최신의 전자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명중률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부무장으로 12.7mm RCWS와 2대의 드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대는 30분가량 비행할 수 있으며 반경 10km를 정찰할 수 있는 정찰 드론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정찰이 아닌 공격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대 60km 거리를 1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히어로 120 배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즉 KF-51의 주포 사거리는 4km지만 실제 교전 거리는 자주포 수준인 60km로 확대된 것입니다. 만약 KF-51이 이 두 드론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다면 현 세대 어떤 전차도 KF-51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독일 무기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가격과 낮은 생산력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더군다나 유로사토리 2022에서 제작사인 라일메탈스의 CEO가 직접 KF-51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전차라며 명확한 고객이 등장한다면 수개월 내 KF-51 판더의 초도 생산형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밝힌 만큼 서유럽에서 KF-51의 도입을 결정하는 건 눈치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느 나라가 먼저 KF-51 도입에 물꼬를 트고 판터의 성능이 입증되면 그 후 우후죽순 도입을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이제 막 유럽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K2 흑표를 생각하면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의 주장대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위축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미 4세대 전차인 K3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더 진일보된 기술이 접목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기밀에 붙여진 부분이 많지만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가장 주목할 부분이 주포의 변화입니다. K3는 정말 획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주포를 개발 중인데요. 그동안 현대 3.5세대 전차는 105에서 125mm까지 다양한 구경의 주포가 연구되었습니다. 이는 주포의 파괴력과 교전거리, 그리고 내구성과 기동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주포의 구경이 커지면 파괴력과 교전거리가 상승하는 건 맞지만 전차의 구조와 화학에너지를 이용하는 재래식 주포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즉 단점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전차가 주포를 키우면 기동력과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K3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약식이 아닌 일종의 레일건 탑재를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레일건은 막대한 전기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K3가 선택한 건 레일건의 응용 버전인 전열 화학포입니다. 전열 화학포는 기존의 재래식 주포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내관과 장약을 폭발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레일건 발사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사격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원장치의 규모도 5분의 1로 축소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전차 규모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 포탄의 속도는 초당 2.5km로 즉 최대 음속의 7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포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사거리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포탄을 마 7의 속도로 포물선으로 발사할 시 이론상 유효사거리가 무려 340km에 육박합니다. 이는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이며 E8 합동이동표적 감시통제기 같은 대지상 조기경보통제기나 위성 등 정찰 드론 등의 도움이 없다면 사격 지원을 확보할 수 없어 실제 성능은 이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포가 웬만한 미사일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성능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 전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심지어 K3는 부무장으로 수직 미사일 발사가 아닌 VLS 탑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함선에 탑재되는 KVLS급은 아닙니다. K3에 탑재될 VLS는 규모를 축소한 소형화 버전으로 해공의 축소형이나 한국형 아이엄동 같은 방공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전차 킬러라고 불리우는 공격 헬기나 저속 항공기를 타격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의 전력만으로도 웬만한 공중 전력은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전체 최대 천적인 헬기 같은 공중 전력마저 단신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K3에 만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랄 점은 아직 남았습니다. K3 전차는 하이브리드 혹은 수소연료전지 엔진을 탑재하며 획기적으로 소음을 줄이고 기본적으로 레이더와 적외선을 반사하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형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항공무기 체계 특기인 질적 우위가 여기서도 압도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을 제외한다면 모든 대륙에서 양으로 제일 가는 중국을 상대하려면 이런 질적 우위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다가올 미래 방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금미래 4세대 전체의 경합이 시작되면 대한민국은 그들보다 한 발자국 앞선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건데요. 치열한 세계 방산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